안녕하세요. 박재정 국어TV의 박재정입니다. 자, 4강입니다. 자, 시조 100편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앞에 1강부터 3강까지 잘 보셨습니까? 자,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실제 여러분들, 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군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내년에 2023년도 시험을 보겠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31번입니다. 님이 온다고 하기입니다. 자, 솔직히 이 작품은요, 굉장히 내용이 길죠. 사설시조거든요. 자, 근데 실제 문제 출제되는 것은 요 정도. 아, 이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요 정도가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님이 온다고 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의 님, 누가 화자인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대상 또는 기다리는 대상이겠죠. 그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러니까 괜찮죠? 중문 나가서 대문까지 나갔고요. 자, 심지어는요,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문지방에 왜 올라앉아 있을까? 조회도 높은 곳, 먼 곳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닙니까?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님을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올라가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입니다. 이때 이수로 가액하고의 말뜻 좀 알아두십시오. 뭔 뜻이야? 손을 이마에 대고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수로 가액하고, 자, 손을 이마에 대고, 됐죠? 오는지 가는지입니다. 누가? 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님이 오는지 갔는지 건너산을 바라보는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뭐 있습니까? 거머잇들. 오, 중요한. 자, 별표. 자, 친구 이때 거머잇들의 말뜻은요, 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모양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요 거머잇들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 뭐? 님으로 착각하는 소재입니다. 자, 이때 거머잇들은 뭐라고요? 님으로 착각하는 소재라고요. 됐죠? 자, 봅시다. 거머잇들이 서 있거늘 저게 님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내가 뭘 보면서 거머잇들, 즉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모양을 보면서 누구로 착각? 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겹비 님비 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입니다. 해석은 밑에 있습니다. 자, 밑줄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며 밑줄. 근데 제가 해석은 어차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음성 상징을 하는 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의태어입니다. 의태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행동을 통해서도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 어떤 심리?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친구 말인 것을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 급하게는 뜻입니다. 급하게 건너가서 정에 있는 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흘게 봤습니다. 근데 뭐 있습니까? 작년 7월 4일 날 갈가벗긴 주출이 선대입니다. 이 3대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는 거머잇들의 실체죠. 거머잇들의 실체. 그러니까 결국 3대 줄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검은색과 흰색에 섞여 있는 모양. 그러니까 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살뜰이도 밑줄. 다시 한번요. 살뜰이도 뭐라고요? 얄밉게도. 근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살뜰이도 나왔어. 자, 무조건 무슨 법입니까? 단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어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됐습니까? 왜요? 왜 바로? 자, 다시 여러분들 살뜰의 원래 말뜻은 알뜰하게도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얄밉게도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어예요. 무슨 말이겠죠? 얄밉게도 날 속였구나. 해석 가능하죠? 넘어갑시다.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남은 웃길 뻔하였구나 이 말입니다.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남을 웃길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못 만들겠죠? 자, 제일 마지막 종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설시조 아닙니까? 사설시조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또는 해학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낙천성 또는 해학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요. 괜찮죠? 이 정도가 이미 우마학원의 시조의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시조 아무것도 아니죠. 자, 할만하시죠?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현대 번역은 기본이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사 및 표현법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태어, 음성상징어의 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살짝 기억하시면은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32번이죠. 댁들이여 동난저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댁들의 동난지석 이때의 동난지의 말뜻이 뭐냐면은요 계젓이야 계젓. 읽지 않습니까? 계젓. 개로 담근 젓갈이겠죠. 계젓. 즉 계젓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렇죠? 계젓의 한자식 표현이라고. 그게 동난젓이라고요. 그렇죠? 계절의 한자식 표현. 이해하시겠죠?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뜰뜰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동난지 사십시오. 이렇게까지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장사꾼이 하는 말이죠. 자, 다시. 자,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상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난지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수야, 너의 황후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물건도 괜찮습니다. 너의 상품을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다시 한번 고전시가에서 뭐뭐 느냐 있지 않습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느냐라는 의문형 종결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치느냐입니다. 외치느냐. 외우다 아닙니다. 해석은 외치느냐입니다. 외치느냐.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내가 사자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소 여기까지는 몽땅 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손님이 하는 말입니다. 얘는 손님이 하는 말. 앞에는 상인이 하는 말.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뭐? 대화책. 상인과 손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대화책.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대화책.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밑에 자, 상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외부 내용입니다. 밖에는 뼈가 있고요. 안에는 고기 있고요. 상천입니다. 양 먹은 두 눈이 상천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작은 다리는 8개, 큰 다리는 2개, 맑은 난강의 아사삭. 이때 이 아사삭은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씹었을 때 했을 때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사삭입니다. 의성어. 하는 그러한 동난저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누가?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죠. 자, 다시. 자, 이 부분은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상품 소개를 잘 보면 몽땅 다 뭐 쓰고 있습니까? 한자 쓰고 있어. 한자를 쓰고 있다고요. 한자를. 즉 한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물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난 체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현학적이라 나눴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은 뭐야?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 이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현학적인 말 뜻이 뭐냐고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을 현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난 체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자, 손님도 느꼈나봐. 아, 장수야. 부끄러운 법 쓰고 있습니다. 너무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개조시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결국 이때 제일 마지막 종장은 뭐에 대한? 자,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 풍자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상인의 현학적인 현학은 안 쓰겠습니다. 자, 태도에 대한 비판, 풍자. 흔히 말하는 중장에 대한 비판, 풍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참고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상거래 장면이죠.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제가 특징에 집어넣었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개 장수와의 대화를 통한 상거래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말입니다. 한자 쭉 밑줄을 한번 거주시 바랍니다. 괜찮죠? 그 정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작품들은요. 항상 뭐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 자, 위에 주의점 뭐라고 있습니까?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 자, 또는 상인의 허장성세에 대한 비판, 풍자. 허장성세 대신에 현학적인 태도 지원도 상관없습니다. 상인의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풍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3번 넘어갑니다. 대추볼 붉은 고래. 자, 대추볼이 붉은 굴짝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거. 맞죠? 대추볼이 붉은 굴짝이에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밤, 먹는 밤입니다. 어찌 떨어지며. 해석 가능하죠? 오케이. 별을 뵌 그루터기에 걔는 어찌 나와 다니는가 이 말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자, 다시. 대추볼이 붉은 굴짝이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별을 뵌 그루터기에 걔는 어찌 나와 다니는가. 괜찮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서 별을 뵌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제?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늦, 가을 정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느끼는 건 어떤 한가로움입니다. 이 작품의 기본 내용이. 됐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술이 익자 채장수가 돌아갔습니다. 분명 돌아가진 않았겠죠. 뭘 팔고? 채를 팔고서 돌아갔겠죠. 술이 익자 채장수가 채를 팔고 돌아가니. 해석 가능하죠? 여기도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뭐? 새로 산 채로 술을 걸러서 먹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새로 산 채로 술을 걸러서 아니 먹고 어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결국 먹겠다는 얘기죠. 됐죠? 자, 다시요. 자, 술이 익자 채장수가 채를 팔고 돌아갔습니다. 자, 새로 산 채로 술을 걸러서 아니 먹고 어쩌겠습니까? 그럼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제일 마지막 종장 관련된 네 글자의 한자 성을 좀 알아두시죠. 이걸 뭐라 그래?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금상첨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 작품에는요, 시상 전개 방식 자체가 시선 이동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대충 밤, 벼, 그루터기겠죠. 정확히 말하면 개, 채장수 이런 식으로 시선의 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이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에요. 시선의 이동.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여기 밑에 자, 주제를 뭘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추수가 끝난 늦가을 농촌의 풍치 있는 생활상.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환경. 요 정도가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34번입니다. 어우. 자, 34번 시점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계시죠?
자, 실제로 문제는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우선 누가 황진이 님이 쓰셨다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황진이 누구라고요? 기생. 됐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입니다. 이렇게 세모. 동짓달의 긴 밤은요, 길어. 그러니까 특징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님이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 말입니다. 님이 없기 때문에 쓸쓸 하고 외로운 밤입니다. 요게 포인트. 괜찮습니까? 한 허리를 베어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허리의 한 가운데를 베어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발상 및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발상 및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짓달의 긴 밤이야. 거기에 허리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베어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베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즉,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됐습니까? 베어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모처럼 베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화. 괜찮습니까?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의 한가운데를 뚝 베어내겠대. 밤의 허리를 어떻게 베어냅니까? 그러니까 베어낼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밤을 마치 베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어낼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실제로는 이 황진의 시종 동짓달을 기나긴 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초장입니다. 초장. 그것도 발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 하면 서리 네모. 밑에 굽이 네모. 오른쪽 날개 제가 주석 달아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태어입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즉, 이 부분 의태어, 즉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괜찮죠? 어렵잖죠? 자, 다시 한번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입니다. 어른님 오신 날 밤 동남이 땅 치시고요. 참고로 이때 얼다 있지 않습니까? 어른님. 내가 사랑하는 님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얼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다 또는 정을 통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 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요, 이렇게 대조법도 있습니다. 동짓달의 긴 밤은요, 길어. 하지만 님이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어른님 오신 날 밤은요, 짧아. 하지만 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짧아. 하지만 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대조, 음성 상징어 써서 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초장에서는요, 꼭 발상의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배워낼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배워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성화.
됐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표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뭐 주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겠죠. 이 정도에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엄청 중요해 이거.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5번. 자, 35번 작품에서 두리산은요, 이게 지리산입니다. 지금의 지리산. 지리산의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이제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때 지리산 양단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가 봐. 자, 다시요. 지리산의 양단수가 아름답다는 말을 옛날에 듣고 이제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도와 뜬 맑은 물에 산의 그림자조차 잠겼습니다. 가!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경치라고요. 괜찮습니까? 이때 아이를 부르는 거네. 도론법입니다.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질문. 나는 이곳이 무릉도원인가 합니다. 답변. 묻고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 문답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하는 것을요, 자문, 자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요, 자, 실제 모습이 복숭아꽃 뜬 맑은 물, 복숭아꽃이 뜬 맑은 물에 산에 그림자가 잠기는 모습 아닙니까? 그때 복숭아꽃 자연스럽게 뭐고 연결? 무릉도원, 즉 이상세계와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내가 지리산의 양단수를 봤을 때 이곳은 뭐다? 무릉도원과 똑같이 정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선경과 후정이라는 거. 선경, 후정. 이게 경치입니다. 이게 정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경과 후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36번 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요 시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이 시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얘가 중요합니다. 두터비, 파리, 백송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똥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두꺼비, 양반 또는 관리자, 관리 또는 탐관, 오리 또는 지방의 양반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자, 이것도 괜찮겠죠. 강자. 파리가 누구냐면 이게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 두꺼비보다는 힘이 없는 존재. 됐습니까? 약자. 이것도 괜찮죠. 아실 수 있겠죠? 근데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습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 두꺼비가 양반들이 농민을 괴롭힙니다. 이 말입니다. 두엄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라는 것을 이때 두엄, 똥더미. 양반들이 백성을 괴롭혀서 모은 부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백성을 괴롭혀서 모은 부정한 재산.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겠죠? 부정한 재물이니까. 위에 올라가 앉아 변화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백송골은요, 위에는 두꺼비보다 더 권력자, 더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양반 또는 관리. 됐죠? 근데 얘를 뭐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요, 외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세.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내탔다가 똥더미 아래 자빠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시죠. 두꺼비. 약자한테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강자한테는 엄청나게 약한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양반들이 외세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지 살겠다고 도망친 것들이 양반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형상 오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마침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멍이 들 뻔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잘난 체하는 두꺼비의 모습. 두꺼비의 허장성세에 대한 비판이죠. 두꺼비의 허세를 나타냅니다. 두꺼비의 허장성세, 허세. 자, 참고로 이 작품은요, 화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은 화자가 제3자죠. 작품 밖에 있는 화자고요. 요 종장의 화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두꺼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자, 화자가 바뀌고 있는 것도 또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화자가 바뀌고 있다고. 굳이 시점을 따진다면 이건 3인칭이고 이건 1인칭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참고로 여러분 36번 밑에 주제 보십시오. 강적인 약하고 약적인 강한 험난한 세태를 풍자, 자화자찬하는 두꺼비에 대한 풍자 또는 탐구한 우리의 편포에 대한 풍자, 양반계층의 허장성세 및 약욕 강식의 세태를 풍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비판 또는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꺼비는 이런 의미, 파리는 이런 의미, 백성골은 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두꺼비를 의무하여 오른쪽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한족이나 웨인, 북방의 후진 민족 등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하며 여지없이 굴복하고만은 비굴한 태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넘어갑시다. 37번입니다. 자, 참고로 이 37번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나를 둘로 쪼갰습니다. 내가 둘이야. 하나는 정신적인 나,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나. 이해하시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마음아, 이때의 마음은 누구? 얘는 정신적인 자를 말합니다. 너는 어찌? 이때 너는 마음이겠죠. 늘 젊어 있느냐 합니다. 다시 한번, 니인들은 뭐라고요? 뭐뭐느냐라는 의문용이라고요. 마마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적이면 이때 나는 누구냐고요? 이게 육체적인 자입니다. 육체적인 자. 내가 늙을 적이면 너인들, 정신적인 자인들 아니 늙겠느냐 이 말입니다. 턱이 늙겠죠. 아마도 너를 따라다니다. 이때 너는 정신적인 자겠죠. 남을 웃길까 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보통 20대에서 30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리죠. 근데 50대, 60대, 70대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내가 마치 뭐 같아? 대학생 같아. 근데 몸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귀도 뚫고 머리 염색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이 저 할아버지 왜 이래? 저 할머니 왜 이래?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옛날이니까. 자, 밑에 주제 늙음 한탄입니다. 이 작품은 늙음 한탄이에요. 늙음 한탄. 늙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늙음 한탄. 이게 주제라고요. 정신적으로 늙지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늙었을 때 약간 부조화 아닙니까? 힘들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늙음 한탄. 자, 넘어갑시다. 자, 38번으로 갑니다. 38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마음이 어린 훈이. 참고할 때 어린. 뭔 뜻이라고요? 어리석다의 뜻이라고요. 어리석다. 알고 계시죠? 마음이 어리석은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습니다. 참고할 때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지는님 부는 바람을 님으로 착각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걸 말한다. 이걸.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입과 바람 요구해서 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다 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요.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만중운산입니다. 세목. 깊은 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능지 말하는 뜻이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다시 한번 만중운산은 우선 말뜻은 깊은 산속이라고요. 근데 기능지 말아두십시오.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올까 말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좋습니다. 쟤는 입소리, 부는 바람소리, 행여 님 응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참고로 쟤는 님 부는 바람 뭐? 이게 님으로 착각하는 소리겠죠. 님으로 착각하는 소리. 괜찮습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치법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부는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이겠죠. 도치법도 가능합니다. 도치법. 부는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소리. 요게 그럼 님으로 착각하는 소리겠죠. 행여님인가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밑에 다 있습니다. 자, 특징에. 자,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을 도치시켜 표현함으로써 눈에 보십니까? 운율감. 운율을 조성하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주제는 뭐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사랑의 이야기죠. 자, 넘어갑시다. 38번, 39번이네. 39번. 자, 보겠습니다. 말이 없는 청산입니다. 청산은 말이 없죠. 타는 이게 모양입니다. 모양이 없는 유수, 흐르는 물입니다. 값 없이도 주고 살 수 있는 청풍. 임자 없는 명월입니다. 동그라미 4개 쳤죠. 몽땅 다 공통점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요, 자연. 대꾸법 같은 건 눈에 보이시죠? 이게 다 대꾸입니다. 대꾸. 이게 다 대꾸. 대꾸법 속에 들어있죠. 이 가운데입니다. 이때 이 가운데라는 것은 뭐 가운데? 자연 속에서입니다. 병이 없는 이 몸입니다. 이때 병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병이라는 것은 세속의 명리 이런 것들을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러한 병이 없는 나, 이 몸이 걱정 없이 늙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 자연 속에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겠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주제 자연을 거스르는 즐거움입니다. 이 작품은요, 불화일체 가능하겠죠. 특징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알겠지만 주객일체 눈에 보십니까? 밑줄 불화일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일체나 물화일체나 물심일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몸을 들어갑니다. 자, 40번. 맷버들 가래 꺾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랑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기생이다. 이거 자꾸 왜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혹시나는 기우긴 하겠지만 혹시나는 염려 때문입니다. 됐지? 자, 합시다. 맷버들 가리어 꺾어 보냅니다. 내입니다. 이때 이 맷버들 산 버드나무의 가지를 말합니다. 산 버드나무의 가지를 말한다고요. 맷버들이. 그 맷버들 중에서 가리어 꺾겠습니다. 이때 이 가리어의 말뜻이 뭐냐면요. 좋은 것을 고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고르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산 버드나무의 가지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 꺾어서 이 말입니다. 보내겠습니다. 누구에게? 님에게. 도치법 소했네. 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인 것처럼 여겨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솔직히 이 시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맷버드입니다. 기능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맷버드의 의미.
실제로 화자인 내가 가고 싶은 거겠죠. 누구에게? 님에게. 근데 갈 수 없으니까 맵버드를 대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맵버드를 보내냐면요, 진짜 좋은 것을 골라 꺾어서 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나타냅니다.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 자, 두 번째는요, 나처럼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뭐 보면서, 맵버드를 보면서 화자의 분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자의 분신. 이게 맵버들의 의미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은요, 이미 수능 쪽에서는 문제가 출제됐죠. 여러분, 김소리 진달래꽃 알고 계십니까? 자, 참고로 이때 맵버들 기능이 똑같은 게, 자, 김소리 진달래꽃에서의 그 진달래꽃입니다. 자, 물론 진달래꽃이 진짜 본문이었고요. 자, 이 진달래꽃과 기능이 똑같은 거 1번부터 5번. 우리 공무원 부모에서는 1번부터 4번이겠죠. 똑같은 것을 찾으십시오. 그때 찍을 수 있는 것은 맵버드를 답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가요? 주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또는 사랑이죠. 님에 대한 사랑.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님에게 보내는 사랑, 이별의 슬픔 또는 님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시조백 네 번째 4강을 끝내봤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 들어갑니다. 5강입니다. 자, 벌써 5강입니다. 자, 시조백 41편부터 시작해서 50편까지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